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포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했던 그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거면 됩니다. 느려도 반드시 여러분만의 인생을 추구하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성공합니다. 네, 성공은 운이 아니고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지지부진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화요일의 대저택 서재, 오늘은 미국의 정신분석학 교수 노먼 도이지의 기적을 부르는 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까지 보태서 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뇌만 잘 활용해도 성공하는지,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 진짜 성공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향해 뭔가를 배우거나 계속 해 나아가겠죠. 근데 지속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늘 어느 지점에서는 셀프 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생이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요, 사실 여러분의 저 깊은 내면까지 닿지 않아요. 결국 내가 원래 이렇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주 권위 있는 연구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하는 뇌,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파스쿠아 레오네 박사인데요. 그는 사람들의 뇌 지도를 연구했었거든요. 뇌 지도란 이런 겁니다. 뭔가를 배우고 상상할 때 이 뇌 안의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팽창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 박사는 이걸 측정하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실험을 합니다. 그는 1990년대에 점자 읽기를 학습하는 시각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약 1년 동안 일주일에 평일 5일씩 하루 2시간씩 공부를 하게 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검지로 도드라진 작은 점들을 훑어가면서 스캔하는 일종의 운동을 한 다음 이 점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감각 활동을 병행한 거죠. 네, 박사는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뇌 지도가 커지면서 분당 읽을 수 있는 단어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최초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인간이 새로운 기능을 학습할 때 뇌의 가소적 변화, 그러니까 신경회로의 시냅스의 개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걸 바로 이때 발견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지거든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 월요일과 5일간 공부를 마친 금요일에 각각 뇌 지도를 검사했는데요. 5일을 내리 2시간씩 학습한 뒤 금요일에 살펴본 뇌 지도는 매우 빠르고 극적인 팽창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참 당연하죠.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이 지도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결되고 확장됐던 뉴런들이 이틀만 쉬고 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좌절하죠. 즉 단지 이틀을 쉬었을 뿐인데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네, 실험은 장기간 진행되었고요. 무려 6개월간 이 금요일의 뇌 지도는 꾸준히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정말 끈질기게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죠. 딱 6개월이 지나자 금요일 지도마저도 지난 6개월만큼 빠르게 커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6개월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드디어 월요일 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지도와 월요일 지도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월요일 지도가 점점 팽창하더니 학습 10개월이 되는 즈음에 성장을 멈췄어요. 그리고 박사는 학생들을 2개월간 쉬게 했습니다. 2개월 뒤 돌아온 학생들의 뇌 지도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는데요. 뇌 지도는 월요일 팽창한 그 모습 그대로, 뉴런들의 연결은 여전히 견고했으며 그대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점자를 읽는 데 있어서 완전히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레오네 박사는 그래서 제발 좀 거북이가 됩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거북이 우화가 사실임이 밝혀지는 순간인 거죠. 인생에서 진짜로 여러분
포텐을 한 번은 터뜨리려면 작고 하찮은 것들을 그냥 계속하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루트는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급하게 확 벼락치기 한 다음에 손 놓아버리고 완전히 까먹는 습관,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창시절에 이 습관이 많이 몸에 배이거든요. 시험 공부 보통 벼락치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을 들여온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 벼락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금요일의 뇌 지도 결과처럼 무언가를 바짝 학습하는 건 뇌 지도를 곧바로 크게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든 외국어 공부든 기술을 배우든 처음 시작할 때 단기간에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우상향해서 쭉 올라가 주면 정말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슬럼프라는 걸 겪습니다. 마치 월요일의 뇌 지도처럼 6개월, 그러니까 반년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원리를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는 건 유런들을 잠깐 붙여놓는 비교적 쉬운 일에 해당합니다. 계속 붙이고 떨어지면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여서 결국 이 뉴런들이 완전히 견고하게 붙었을 때 그때가 이제 일정 궤도에 도달하는 거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 것이 되는데 붙었다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안 되네 이러고 셀프 퇴장해버리면 그건 진짜 너무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견고한 뉴런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려도 꾸준한 작업으로 연결선을 계속 깔아야죠. 정말 여기까지만 도달하면 그때부턴 고생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배우기로 작정한 그거 여러분 스스로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여러분의 인생 목표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잠깐 멈추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진전도 없고 어딘가 구멍난 것처럼 느껴져서 일시 정지를 한 상태라면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 버튼 누른 거 아니잖아요. 전원 오프 버튼 누른 거 아니잖아요. 일시 정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다는 그 느낌이 딱 들면 이제 월요일의 뇌 지도 효과를 얻을 때까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월요일 뇌 지도 효과는 막 이해가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을 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뭐 이해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배운 걸 다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느리다고 해서 월요일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로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영상 초반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느리든 빠르든 그냥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루면 그만임. 그리고 이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정말 신박하고 효과가 좋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의 신경해부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이 있습니다. 카할 박사는 상상이 뇌 지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 일생을 다 바쳐 연구한 인물이거든요. 카할 박사의 지도 아래 역사상 정말 길이 남을 피아노 상상 훈련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는 피아노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두 그룹에게 특정 멜로디를 가르쳤어요. 실험 방법은요, 어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보여주면서 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나오는 음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A그룹은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에는 손도 안 대고 정말로 상상만 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제시되는 멜로디를 들으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B그룹은 5일간 2시간씩 실제로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연습을 했고요. 카할 박사는 날마다 이들의 뇌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5일째 되던 날 상상 훈련을 한 A그룹의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실제 곡을 연주한 B그룹과 정확히 똑같이 근육으로 보내는 운동 신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그 변화의 양도 같았어요. 그리고 상상 연주의 정확도는 실제 연주를 한 B그룹이 3일째에 보여주었던 정확도와 같았습니다. 이 실험을 기점으로 물리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있는 시간엔 상상을 해야 정말 폭발적인 기량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게 예술계, 체육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 실험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펠프스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의 코치 바우만은 훈련이 끝나면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봐라. 그리고 일어나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이렇게 펠프스에게 매일 지시했어요. 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를 위한 특별한 비디오 테이프였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제 비디오 테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펠프스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정말 진심으로 출발대에서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서 완벽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처럼요.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잡아채는 손끝의 느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물살, 수면을 스칠 때 입술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경기를 끝내고 수영모를 벗을 때 기분까지 그려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한 편의 완벽한 레이스를 끝내고 잠이 드는 거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렇게 잠들기 전 보거나 느낀 것들이 우리 뇌 발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 펠프스의 이 비디오 테이프 상영은 세계 최고 수영 선수로서 잠들기 전 해야 할 일로 가히 최고 중에 최고의 할 일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렇게나 공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그걸 끊임없이 상상하는데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 머리에서만큼은 그걸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의지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상상하는 게 명확하게 막 잘 안 떠올라서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안 해본 걸 하시는 거니까요. 상상 자체도 안 해본 거고, 특히나 실제로 여러분이 해본 적도 없다면 상상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리옹의 장 드세티가 한 가지 진짜 기발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쓰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상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안 쓰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상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겁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이름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과 상상으로 쓰는 시간이 똑같이 빨랐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쓰는 상상을 하자 그 과정이 느려진 거죠. 자, 이 실험은 상상과 행동이 진짜로 통합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또다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상상은 쓰지 않는 쪽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생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 자료를 모아서 계속 들여다보고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미 그걸 달성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그게 뭐든 외국어 배우기, 재테크, 다이어트, 분야를 막론하고 그걸 성공한 사람한테 그 과정을 생생하게 듣고 상상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봤으니까 그 과정을 이제 계속 상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 이제는 행동도 머리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걸로 채워야 하니까 외부에 쓸데없는 잡음들은 차단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상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이 집중 모드를 깨트릴 수 있는 외부의 자극과 좀 멀어지도록 해보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셀프 퇴장하는 대신 셀프 고립을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상상으로 실제 근육까지 강화된다는 정말 믿기 힘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광위에와 캘리콜 박사 연구진은 손가락 근육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룹을 둘로 나눠서 실제 신체 훈련을 하는 그룹과 상상 훈련만 하는 그룹을 데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간 손가락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살펴본 거죠. 신체 훈련 그룹은 정해진 날짜마다 한 손가락을 15번 최대한 수축시키면서 중간중간 20초씩 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상 훈련 그룹은 똑같이 이 행동을 상상만 하면서 어떤 목소리가 자신을 향해 더 세게 하고 소리치는 상상까지 같이 했습니다. 결과는요, 실제로 신체 훈련을 한 그룹은 근육 강도가 30% 증가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실제로 근육 훈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상상 훈련 그룹도 근육량이 약 22% 증가한 겁니다. 이게 앞서 살펴본 피아노 실험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뇌는 상상에 맞춰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몸에 있는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근육량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는 건지, 이때 학계가 또다시 깜짝 놀란 거죠.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상 운동을 하는 동안 뇌 안의 운동을 하나로 엮는 일련의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실제로 하는 것과 상상을 같이 병행하면 뇌 신경회로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상상이라도 해라.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주말에는 쉰다? 그럼 상상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월요일의 뇌 지도를 정말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뇌는 쉬고 있으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상 모드를 켜는 게 어려우시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펜을 들고 그 목표를 쓰세요. 쓰고 있으면 또 그 모드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뇌는 쉬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권위자 에이멘 박사에 따르면 뇌, 즉 머리를 쓰는 일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곤하다면 뇌를 쓴 그 일이 싫었거나, 그래서 감정을 썼거나, 물리적으로 신체를 썼거나, 어쨌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말 계속해도 절대 피곤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을 다 아는데 모르면 몰랐지 이거 안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심지어 어렵지도 않습니다. 성공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중에 정말로 특이하고 생소하면서 간단한 이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의 뇌 지도를 월요일 지도로 빠르게 끌어올려 줄 테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퇴장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어머니는 늘 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딸, 넌 성공할 거야.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돼. 네, 그녀가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매일 듣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또 한 번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작정을 한 거죠. 자신의 가장 약한, 자기 인생을 그렇게도 방해하는 그걸 부셔버리기로 말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의치 않다면 지금 속마음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 뇌에 한계라는 건 없다. 한번 더 해보세요. 내 뇌에 한계는 없다. 오늘은 진짜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을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그 가짜 한계를 제대로 진짜 깨끗하게 삭제해버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뇌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뇌도 아니지만 그나마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머리 아프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죠. 눈에 대해, 피부에 대해, 모발에 대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가장 중요한 이 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안 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1분이든 10초든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뇌를 믿으세요. 뇌를 믿으면 이 가능성이라는 거에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그 어떤 걸 믿기 전에 일단 여러분의 뇌,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으라고 하는지 저자가 진짜 엄청나게 흥미로운 실화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마치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인 것처럼 모든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여성이 나옵니다. 본명 셰릴 실츠는 39세가 되던 해 자궁절제술을 받고 젠타마이신이란 항생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이 처방약을 남용해서 복용하는 바람에 그녀의 귀 속 기관에 문제가 생겼고 청력 손실과 귀울림, 균형계가 파괴되어서 그녀의 전정계는 95%에서 최대 100%까지 능력을 잃었다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완전히 잡을 수 없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뭔가를 잡고 있지 않으면 온몸이 정신없이 앞뒤로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외줄타기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냥 몸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뛰어내리고 싶지 않은데 뛰어내리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우리에게는 잃어보기 전에는 진짜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감각들이 있어요. 이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그냥 너무 잘 매끄럽게 작동하니까 이 감각이 있다는 걸 평소에 인식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이게 없다는 것도 사실 상상조차 되지 않고요. 이 감각을 잃은 셰릴에겐 평화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전부 흐물흐물거리는 젤리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뭔가 가상의 함정이 눈앞에 열려 있는 것 같았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아도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녀는 말합니다.
바닥이란 감각마저 사라졌어요. 그녀를 고치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들인 의사들은 그녀의 귀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테이블을 기울이기도 하고 정말 그 당시 의학 기술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본 거죠. 그게 최선이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그 어떤 검사와 치료보다도 사실 이 감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지옥이었으니까요. 결국 의사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환자분은 전정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정말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뇌 가소성 연구에 일생을 바친 폴 바크 이 리타와 그의 팀원들을 만났어요. 뇌 가소성. 제가 그동안 신경 가소성이라는 용어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둘 다 뉴로플라스티시티니까요. 네, 이 뉴런이라는 건요. 뇌와 신경계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플라스틱은 변화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죽은 뇌세포가 교체되기도 하고 뇌의 이 배선이 학습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뇌 자체가 스스로 더 뻗어간다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손상된 일부 구조를 스스로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이 연구가 시작될 즈음, 그 시점에 연구팀과 셰릴이 만난 겁니다. 일단 연구팀은 그녀를 위한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껌보다 납작하고 얇은 전극이 달린 작은 장치를 그녀의 혀에 물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모자는 의사들이 그녀에게 없다고 했던 그 전정 기관을 대신하고요. 혀 안에 디스플레이가 뇌로 균형 신호를 보내주는 진짜 엄청나게 혁신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그녀는 모자를 쓴 채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2개만 테이블에 올린 채 테이블에 기댄 몸을 떼죠. 이제 이 손가락 2개 외에는 그녀를 지탱해 줄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모자를 벗고 혀에 있던 장치를 뗀 직후 그녀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혼자 서봤어요. 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1분 동안 썼을 땐 약 20초 동안 잔류 효과가 나타났고 2분을 쓰면 40초 동안 지속되었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점차 그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은 늘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적인 자극을 통해 뇌 가소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차츰 모자를 쓰는 시간을 늘려서 잔류 효과가 더욱더 길게 지속되도록 연구팀은 셰릴에게 그 감각을 익히도록 훈련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점차 모자에 의지하지 않고도 균형을 찾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녀가 정말로 행복해서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녀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딘가에 단단히 정박한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내 근육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네, 그녀는 더 이상 균형을 잡기 위해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과 같은 것들에 뇌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사실을 따지자면 그녀의 전정 기능,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각은 여전히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것인지 혹시 다른 부분이 이 전정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계에 대해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녀의 손상된 전정계는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제멋대로 신호들을 보내느라 그야말로 시끄러웠죠. 그래서 손상된 뇌 조직에서 나오는 잡음이 건강한 뇌 조직에 보내는 모든 신호들까지 차단했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자극과 환경은 건강한 조직에서 오는 신호가 강화되도록 돕습니다. 바로 여기서 뇌 가소성이 작용하는 거죠. 뇌는 많은 신경회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불과 15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뇌 연구 그리고 신경학계에서 이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뇌는 성인이 될 무렵 완전히 완성되고 다른 신체 기관들처럼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수록 점차 기능이 퇴화해 간다는 게 정설이었죠. 그때는 사실
신경학회지에 가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사례가 이제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이건 뇌졸중 환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의 수장이죠. 바크 이 리타의 아버지 사례입니다. 네, 그의 아버지는 여느 뇌졸중 환자처럼 안면과 반신이 마비되었고요.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뇌소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이 환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활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재활 방식을 모두 무시하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해요. 전 아버지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기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사드렸어요. 그의 아버지는 촉망받는 교수였습니다. 환자가 되기 전 아버지의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을 봐온 사람들의 비난이 엄청났어요. 아들인 바크 박사도 이때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했고 자신이 존경하던 멋진 그 아버지를 바닥에서 기게 만들었으니까요. 이토록 힘겨운 일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는 연습 이후에 바크 박사는 바닥에 구슬을 굴려서 아버지가 이 구슬을 받는 게임도 했고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아버지의 손을 넣어 처음 15분 동안은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15분 동안은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3, 4살 아이와 할 법한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크 박사의 아버지도 참 대단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이 다시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가르치던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웃으며 식사를 하겠다는 그 집념으로 아들의 그런 훈련을 전부 다 따랐습니다. 혼자서 말을 해보려는 시도를 할 때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임했고요. 네, 그야말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절대로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기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타자를 치려는 시도도 하게 되고요. 타자기 앞에 앉아서 누르고 싶은 자판에 약지 손가락을 올려둔 다음에 팔 전체에 힘을 줘서 자판을 눌렀습니다. 이게 숙달되자 팔 전체 말고 손목에만 힘을 주고도 자판을 누를 수 있었고, 마침내 손가락들 제각각이 한 번에 하나씩 자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68세의 나이로 뉴욕 모 대학 전임 교수로 다시 강당에 섰습니다. 그렇게 70세에 은퇴를 했고 등산을 가던 어느 날 고도 2700m 높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에 그의 뇌를 확인해 본 결과 아들인 바크 박사는 진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뇌졸중 당시 손상되었던 아버지의 뇌 부위는 정말 하나도 전혀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척수로 가는 신경의 95%는 파괴되어 있었고요. 그 손상 정도는 좋기 몇 년은 된 걸로 보여졌고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신체의 모든 기능을 회복했지만 그 손상은 정말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재활을 하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뇌를 스캔한다던가 하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아버지의 뇌 상태는 사실 몸에 마비가 오지 않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인 그런 상태였어요. 바크 박사가 아마 당시 뇌 스캔 장치가 있어서 아버지의 뇌를 미리 봤으면 아버지의 재활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해요. 나는 이것으로 아버지의 뇌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부위를 제외하고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스스로 새롭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이 몸을 회복하면 그 전에 손상된 정도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그 능력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뇌는 스스로 기능과 구조를 변경한다. 이로써 우리가 뇌를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뇌의 능력은 정말이지 엄청나다. 이렇게나 뇌가 망가진 사람도 뇌졸중 반신불구가 된 이후 강당에 서는데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모르고 살고 있는가. 모든 가능성은 더딘 재활과 더딘 학습에 있다는 걸 이제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사실 한참 전이죠. 1915년 미국에서도 같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셰퍼드 아이보리 프란츠가 뇌를 자극하는 훈련을 통해 20년간 몸이 마비된 채 살았던 환자들에게서 더딘 회복이 일어났음을 보여준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더딘
재활, 더딘 학습이에요. 한계를 두지 않고 그냥 계속하면 그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시죠. 전 어디가 뭐 망가지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막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 뿐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디가 망가져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안 좋은 게 어딨나요? 그렇다고 스스로 나는 머리가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정상에서 망가진 건 정상이었던 그 느낌과 감정, 기억을 알고 있으니까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데 그냥 난 원래 안 좋아 이래버리면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버리기에 더없이 쉬우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그랬던 저를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1951년 토론토에서 태어난 바버라 에로스미스 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뇌 가소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게끔 만든 인물인데요. 그녀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기억력 검사에서는 100%를 만점으로 봤을 때 99%라는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어요. 대신 그 외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류혼동이라는 심각한 학습 장애가 있었거든요. 공간 구분을 못해서 왼쪽 오른쪽도 헷갈리고 운동 감각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구분을 못해 움직임을 통제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차도에 있는 차와 투우사와 황소 놀이를 하다가 차의 방향을 잘못 보고 달려드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친 적도 있고요.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1년만 더 살아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네, 왼손으로 주스 한 잔을 들어도 엎질러지고 계단에서는 항상 넘어져서 구르고 성인이 된 후에는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운전을 배우는 그 순간에도 꾸준히 차를 왼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스럽게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심각한 건요, 그녀는 소위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기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은 각각 따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형, 형의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대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녀는 두 개의 시계 바늘들 사이의 관계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시계를 읽을 수가 없었죠. 왼손과 오른손도 구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유창하게 아니면 빠르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을 찾아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 쉬웠고, 그러다 보니 만성적인 의심병까지 생긴 겁니다. 사람이 미치죠. 소위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 발달에도 지장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녀는 실시간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직 사건이 일어난 뒤에 자신에게 입력된 정보들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고 난 뒤에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마저도 진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정말 끊임없는 반복으로 하나하나 공부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고요. 그녀는 좌우명이 뭐였을까요? 그녀의 좌우명은 그냥 나는 모른다 였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안개 속에 사는 거야. 이건 그냥 바보가 아니고 난 그냥 미친 거야. 네, 지금 이걸 듣는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무언가를 배우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바라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녀의 드라마에도 정말 피눈물 나는 더딘 학습과 하겠다는 의지,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그 두 개가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진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자라면서 항상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던 그녀는 훗날 아동을 관찰해 정신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대학원도 졸업하고 심지어 아동 발달계의 한 획을 긋는 뇌훈련 학교를 세웁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믿고 가는, 보다 정확히는 내 뇌를 믿고 가는 더딘 학습, 그것뿐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늘 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딸, 넌 성공할 거야.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돼.
네, 그녀가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매일 듣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또 한 번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작정을 한 거죠. 자신의 가장 약한 자기 인생을 그렇게도 방해하는 그걸 부셔버리기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계를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시침만 그려진 시계 그림을 수백 장 만들었다고 해요. 2시 45분을 의미할 때 왜 시침이 3으로 가는 길 4분의 3 지점에 있는지 정말 하루 종일 이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너무 힘든데도 울면서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네,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문제 자체가 되지 않을 문제죠. 그런데 그녀는 그 그림을 붙들고 옆에 고장난 시계를 붙들고서 바늘을 돌려가며 몇 날 며칠이고 시간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금씩 답을 찾기 시작하자 이제 분침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초침을 추가했어요. 네, 정말 이게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더딘 학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많은 달을 보내며 처절한 시간을 보낸 끝에 그녀는 드디어 보통 사람들처럼 시계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장이 가로막혀 있었던 그걸 해내게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난 해방감을 느낀다. 나는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정말 될까?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 피하고 싶은 소망들은 여러 해에 걸친 좌절, 내 스스로 믿고 있는 뇌의 한계, 실패의 공포에 거의 대부분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뇌 안에 자신이 바보라는 생각에 배선을 깐다. 그러면 배우는 것이 싫어지고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약해진 영역은 결국 활동을 멈추고 잠재되어 있던 엄청나게 많은 힘들을 잃어간다. 그러나 아직 봉오리 상태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의 싹을 자르는 것과 아무런 기미가 없어도 틔워보려고 하는 건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멈춰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나요? 여러분만의 그 시계, 시침, 분침, 초침 이것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멈추고 그렇게 우두커니 서 계신가요? 네, 바바라는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시계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더뎠던 그 첫 성공은 문법, 수학, 논리라는 각 영역을 섭렵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돌아가게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하게 학습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데리고 취약하지만 정말로 해내고 싶어하는 그 능력을 깨워주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처음으로 그것에 성공하면 컴퓨터 스크린 화면엔 축하의 불꽃이 터지고 큰 소리로 좋았어 라는 기분 좋은 음성이 나온다고 해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뇌를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실화들 외에도요. 사실 뇌의 신경 가소성을 밝혀낸 엄청난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능력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타고난 기질로 밝혀졌고요. 네, 뇌는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린 세계예요. 이 뇌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이 뇌는 정말로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볼품없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온 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한계를 딱 두면 정말로 그렇게 되고 반대로 가능성을 믿으면 여러분도 몰랐던 잠재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100% 여러분 몫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바바라가 했던 것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게 무엇이든 첫 성공의 순간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때를 계속 생각하면서 잘했다 라고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더딘 학습입니다.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볼 때와 나보다 지적인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부러운지 비교해보자.
지적인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면 나는 지성을 갖추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많이 말하는 자존감은 실제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면 성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자존감이 중요하다.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자존감이 뭔지 그 정의부터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자존감이랑 성공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는 건지, 이 부분이 진짜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질문도 많이 주셨고요. 오늘 대저택 서재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거나 이 자존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일이 잦다면,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잘 들어주세요. 김학진 교수의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자존감이 도대체 뭘까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이제 생물학 용어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나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이 자기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인식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 일명 자기감이라고 한다. 이 문장을 환경 대신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으로 바꿔 읽으면 그게 바로 자존감의 개념이다. 내가 자기감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고 하거나 세상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듯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을 바꾸려고 하거나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정한다. 이 조정이 잘 돼서 적절한 결과를 얻는다면 자존감은 곧바로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조정이 미흡하거나 과하면 자존감은 곧바로 불균형 상태에 빠질 것이다. 자존감에 불균형이 오면 내가 타인을 무리하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내가 타인의 기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바람에 자기 혼자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자존감이라고 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생물학적 정의에 따르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애초에 불균형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 인식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자존감 불균형이 왜 오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뇌의 알로스테시스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거 이름만 이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일명 신체 항상성,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가 고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최대한 빨리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뇌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궁극적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체 항상성, 즉 균형을 유지하고요. 외부 환경을 요리조리 이용하거든요. 이게 바로 알로스테시스의 기능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체 불균형을 해소하려면요, 일단은 지금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겠죠. 이 알로스테시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생존이라는 원초적인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요, 새로운 보상을 찾아서 학습하게 만드는 기능도 합니다. 즉 배고픔과 같은 1차적인 보상 말고도요, 돈과 같은 좀 더 상위 차원의 2차적인 보상을 끊임없이 학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2차적 보상의 중요한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 발생할 불균형을 미리 예측해서 마치 연금을 모으는 것처럼 지금 배고프진 않지만 나중에 배고플 걸 대비해서 지금 돈이라는 보상을 미리 확보하는 게 대표적이죠.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뭐 배고프고 춥고 어디에 살고 이런 걸 하나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균형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죠. 즉 우리 인간의 알로스테시스에게
돈이라는 건요, 만능 보상인 셈입니다. 여러 보상을 개별적으로 얻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알로스테시스가 과부하 걸릴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인간은 돈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이 신체 항상성에 위협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성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알로스테시스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시적이었다가 바로 없어지면 괜찮은데요, 이제 이게 길어지면 과부하에 걸려요. 이때부터 항상성 회복이 늦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동료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 과부하 상태가 고착돼 버리면요, 이제 정보를 아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상태값은 결국 불균형에서 온다는 겁니다. 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균형점,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적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계속 그 선을 맞추지 못하고 그게 지속되면 이제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에 대한 여러분의 알로스테시스는 과부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알로스테시스가 바라는 2차적 보상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영속성이에요. 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1차적 보상에서는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바로 그 욕구가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이 2차적 보상에 대한 갈망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돈과 명예 같은 2차적 보상은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동기를 만들어내지만 포만감처럼 딱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2차적 보상은 처음에 학습하긴 어려워도 일단 학습하면 그 어떤 1차적 보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각인되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 여기서 저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2차적 보상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라고 강조하는데요. 사실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보상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엄밀히 말하면 기대한 보상과 실제로 주어진 보상 간의 차이, 즉 보상 예측 오류에 반응한다는 거죠.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전혀 예측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맛있는 음식이라는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 세포가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 행운을 일생에 걸쳐 평생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상 못한 발견, 예상 못한 즐거움, 예상 못했던 보상, 이런 상황에서 도파민이 훨씬 강하게 분비된다는 건요, 이 도파민이 단순 쾌락에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이 훨씬 좋을 때, 즉 보상 예측 오류 상황일 때 강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잠시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선사한 다음에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피자를 처음 먹어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을 때, 이때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 세상에 있었다니, 이렇게 느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아무리 맛있는 피자와 라면을 먹어도 처음으로 먹었었던 그때만큼의 감흥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복감도요, 이 매일이라는 시간이 겹쳐 지나가는 동안 또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행복은 그 찰나의 경험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절제의 시간을 오래도록 쌓는 노력일 수밖에 없다. 행복은 그 경험을 향해 다가갈수록 도리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단념하며 돌아서려는 그 순간 어깨를 잡아채며 느닷없이 선물을 안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강렬한 보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타인이라는 사회적 보상이에요. 이 보상에 대한 욕구는요, 우리 안에 알로스테시스가 작동하는 거라서요, 우리가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인정을 추구하는 욕구는 그냥 본능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배가 고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신체의 불균형을 겪을 때 이걸 해소해 준 건 우리 부모님, 결국 타인이었기 때문에 타인과 잘 지내고 싶은 사회적 보상은 2차적 보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학습하는 보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타인의 반응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욕구는 사람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소위 효율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충족이 잘 안 되면 결국 불균형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존감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노력은 더 적게 기울이면서 인정과 호감을 얻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같이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과시할 수 있는 수많은 신호를 장착하는 거죠. 노력은 적게, 인정과 호감을 빠르게 얻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SNS에 너무 과하게 빠져드는 것,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명품으로 정말 치장을 하면서까지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새롭고 강력한 2차적 보상에 사로잡혀서 보상의 기준은 높아졌는데 내 상황은 그걸 받쳐주지 못할 때 오는 자존감 불균형,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건요, 이제 여기서도 만족할 수준으로 보상에 갖춰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불쾌해하고 걱정에 휩싸이는 이른바 알로스테시스의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전통 심리학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란 용어를 외부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 판단을 가리켰거든요. 즉, 흔히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 의미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는 무관하다고 전통 심리학에서는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굉장히 독특하고 예리한 분석을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여기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 생각이 반영된다. 네, 여러분,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맞으신가요?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 자기 만족,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진짜 100%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라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여러분이 일생에 걸쳐 학습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반대로요, 그저 타인의 칭찬을 얻기 위해 행동을 계속 수정해 가며 만들어낸 소위 착한 나가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기 행동을 계속 구속한다면 그건 진짜 한없이 약한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요, 일단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가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제가 저의 책 더 마인드에서 말씀드렸던 셀프 고립의 개념이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명상도 좋고요. 특정한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균형점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늘어진 기타줄에 비유한다면요, 혼자서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은요, 기타줄을 다시 팽팽하게 당기는 작업이라고 저자도 강조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부 환경에 무작위로 다 반응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항상성 유지에 꼭 필요한 외부 자극만 선별해서 반응할 수 있게, 즉 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해보세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즉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이만한 해결책은 없다고 저자와 심리학계는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감정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 여기 다소 충격적이고 민감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 참가자를 모집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실험은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결과 남성과 여성 간 점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성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험을 보는 동안 초조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시험을 볼 때는 원래 그런 감정이 든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지 실제 시험 결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요. 이 세 번째 그룹에서는 남녀 간 점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 자체를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 지칭하고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을 때 여성 참가자는 평소보다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반대로 고정관념에 의한 불안감을 사전에 설명했을 때는 성별 간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만 놓고 보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고정관념에 대한 안내만 추가했더니 문제를 푸는 능력 차이가 생겼다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요. 그 감정이 유발하는 편향된 사고나 행동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닌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일 수 있겠구나라고 딱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감정을 인식한다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선택이란 걸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사용 불가 카드라는 오류 메시지를 받으면 어떨까요? 아마 지갑을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찍은 게 교통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였구나 바로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의 그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 선택이 정확한지 점검하겠죠.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감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카드 잘못 찍은 그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점검하고 교통카드만 따로 빼서 가지고 다니는 식으로 조정해 나가잖아요. 감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 감정이 든다. 이 감정 왜 들지? 이 감정을 안 들게 하려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조정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쉽지 않죠. 교통카드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된다고 보통 할 생각조차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매일 출근길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오류 매일 뜨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처음엔 감정을 알아채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이거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감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뭘 하든 처음엔 다 잘 안 되거든요. 2번 하고 3번 하고 오늘 하고 내일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메타인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렇게 조금씩 키우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바로 확 열받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은 화를 좀 내야 하는 상황이네 라고 한번 판단을 하는 습관,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단어와 말투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상황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생존, 상황에 적응하는 거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유리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요. 지금 아무리 자존감 불균형으로 다른 사람들 말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감정은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일종의 도움 요청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신호의 답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 감정을 유발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다만 이 자기 감정 인식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인정 욕구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셔야 해요. 이거 버리세요 한다고 바로 딱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평생 키워온 타인에 대해 의지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 대해 기대하는 거, 이걸 전부 쉽게 무시할 수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일단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불편한지, 왜 나는 내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지, 잘난 척하는 저 사람에게 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지, 이걸 천천히 생각하면서 깊이 이해하면요, 그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정이 반응하는 상황과 대상을 유심히 살피다 보면 나의 가치관과 만나게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볼 때와 나보다 지적인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부러운지 비교해보자. 지적인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면 나는 지성을 갖추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이런 내가 만약 단순히 재력가의 삶을 산다면 지적인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버튼이 쉴 새 없이 눌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버튼이 눌리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자기 감정 인식의 시작이며 자존감 불균형의 마침표로 가는 길입니다. 무려 30년간의 연구 결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5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인지력 저하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의 위험이 무려 6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여기서 뇌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신경가소성 임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짜 믿을 수 없는 뇌에 미친 능력,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여기 있습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운동, 특히 걷기로 파킨슨병을 물리친 사례를 다룰 거고요. 운동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막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뇌과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계적인 정신분석가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 치유하는 뇌에 담긴 인사이트를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2008년 9월 나는 존 페퍼라는 남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저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파킨슨병을 앓았죠.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미치도록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실패한 아버지의 빚을 떠안아 굶주림을 면하려고 돈을 벌며 살아왔습니다. 설상가상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 집 저 집 떠도는 처지가 되었죠. 집에 방공호가 없어 저와 형제들은 계단 밑에 웅크리고 잠을 잤고 폭탄이 집 왼편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0살이 될 무렵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정서적 거리와 발달의 거리를 느꼈어요. 저는 늘 우울했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제 경력을 스스로 택할 수도 없었죠. 저는 은행에서 펜촉을 갈고 잉크통을 채우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을 해서 정장을 입은 제 상사에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는 너 따위가 인사를 하는 눈으로 불쾌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이 런던의 지긋지긋한 계급체계의 염증을 느낀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광산 마을부터 시작해서 기계회사 판매원과 서비스 직원으로 그리고 회계원으로 승진했고 그때서야 제 인생은 그전까지의 인생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는 듯 성공의 성공을 거듭했죠.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계산기를 팔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 생활은 가난할 때처럼 그대로 했어요. 걸을 수 있으면 버스도 타지 않았고 저렴한 것들을 먹었으며 영화 관람 같은 여가도 즐기지 않았죠. 미친 듯이 돈을 모았고 인쇄회사를 차렸습니다. 제 회사는 1987년에 마침내 상장되었고 지구 남반구에서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당시 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셜리 히치콕과 결혼하여 2아이를 두고 꿈꿨던 연극 무대에도 서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는 혹독한 대가가 또 따르더군요. 당시 저는 엄청난 결단력과 표현력, 실행력을 지닌 강박적인 일 중독자였습니다. 당연하죠.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했으니까요. 의욕에 넘쳐 밤 11시에 침대에 들었고 새벽 3시면 일어나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데이트했습니다. 18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자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라 생각했죠.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두고 50km 떨어진 공장에 매일 출근해서 매주 엄청난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에게 생긴 증상들을 무시했죠. 그렇다. 그는 30대 중반에 이미 불면증을 포함한 파킨슨 환자의 4가지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경직성, 느린 동작, 떨림, 불안정한 자세와 균형.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 발을 끄는 걸음걸이까지 이상이 생긴 것이다. 페퍼는 자신의 아이들을 향해 공을 던져줄 때 자기가 적절한 순간에 손에서 공을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직성이 나타난다는 조짐이었고 아마도 그의 뇌가 한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매끈하게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을 것이다. 변비도 있었다. 워낙 흔해서 무시하기 쉬운 초기 증상이었다. 손글씨도 더 이상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웠고 결국 서명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다음 발을 내딛기 어려워졌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걷지 못했으며 우울증이 오고 헛기침을 하는 증상이 연달아 나타났다. 그는 워낙 젊었기에 초기 파킨슨병 증상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파킨슨병은 노인의 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이란 무엇인가? 이 병은 특히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처방되는 약물은 운동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초기 단계에만 효과적이고 병의 진행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병은 점점 신체에 더 많은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약물을 무력화시킨다. 그리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진단 후 대부분 8년에서 10년 안에 걷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의 동작 문제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서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며 몸 양쪽으로 확산되는데 이는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지력 저하까지 야기한다.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몸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신경질환은 병 자체가 뇌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경가소적 뇌는 사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보행, 즉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진화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본래 걸어다니면서 뇌가 학습하도록 진화했다는 말이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덜 보고 덜 듣고 새로운 정보를 보다 덜 처리하며 뇌는 자극이 없으니 위축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신경가소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세포와 신경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 아무튼 위축의 원인이 파킨슨병이든 자극의 부재든 파킨슨 환자가 인지력 저하를 겪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치매로 발전한다. 그래서 치매 발병률이 6배나 높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도 커진다. 이 병은 흑질이라고 하는 뇌 부위가 정상적인 동작에 필요한 도파민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것이 주류의 입장이다. 아무튼 동작이 느려지고 유연하지 못하며 보폭이 좁아진다. 경직된 걸음걸이는 발가락을 넘어 발 전체를 처지게 만들고 발을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페퍼는 자신이 운동장애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대단히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통증을 잘 참았으며 무엇보다 남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특히 아내 셜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몸이 굳어 셔츠 단추를 잠그고 풀고 양말과 신발을 신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는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많이 움직임으로써 이 운동장애를 늦추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는 조깅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6일을 1시간 반씩 체육관에서 보냈다. 시속 6km로 걷기를 20분. 그러나 운동은 그를 좌절시켰다. 그에겐 10분도 어려운 일이었고 기구에 오를 때마다 운동량을 계속 줄여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운동을 마칠 때까지 피곤을 느꼈으며 더 많이 움직이겠다는 맹세가 무색하게 운동은 페퍼에게 헛된 희망을 접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그의 아내 셜리는 그 무렵 페퍼의 모습을 보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남아프리카 전역에 지부를 가진 평생 달리기 걷기 조직에 가입한다. 당시 적당함은 페퍼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허나 이 조직은 가장 먼저 페퍼에게 적당함을 가르쳤다. 적당함은 연령, 인종, 배경을 막론하고요. 모두를 위한 평생 달리기, 걷기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부상을 막고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시작한 다음 꾸준한 인내심으로 오랜 기간 걸으며 근육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지부장의 말에 따라 초보자로 등록된 페퍼는 일주일에 3번 딱 10분만 걸었다. 강사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걷는 것을 보곤 처음엔 파킨슨 증상인 것을 몰라 그에게 소리쳤다. 똑바로 걸어야죠. 어깨를 펴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 기나긴 과정의 첫 시작이었다. 고작 10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할 새도 없이 그는 일주일에 단 3번 10분 제대로 걷기만으로 걷는 자세가 몰라보게 향상되기 시작했다. 이제 강사는 20분을 걷도록 허락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3차례 맥박을 분당 100회 이상 높여 1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번번이 걷는 속도를 지나치게 빨리 높이다가 불필요한 부상을 입는 것이었다. 여전히 그의 걸음걸이는 살짝 이상해 보였지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페퍼는 나중에야 자신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의 이런저런 증상들이 아주 조금씩 좋아졌다거나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운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병으로 인해 무의식적인 뇌가 제어하는 운동이라는 걸 의식적인 뇌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의료계 종사자들은 저의 사례를 살피지도 않고 제가 파킨슨병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매주 24km를 걷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자체는 치료되지 않았어요. 운동을 멈추면 그 순간 퇴행합니다. 그는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걷기를 계속하는 한 파킨슨병의 주요 동작 증상들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적힌 메일을 받고 곧바로 그를 만나러 간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가 정상적인 속도로 걸으면 나는 그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파킨슨병의 또 다른 증상은 얼어붙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 아주 작은 장애물이라도 만나면 예컨대 도로에 그어놓은 줄만 봐도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바위가 거친 해변을 그와 걸을 때 나는 바위 사이의 틈들이 워낙 좁아서 꽤 난감했다. 페퍼는 달랐다. 그는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잊은 채 통로를 헤쳐나갔다. 그는 현재 77세이고 불치의 만성의 진행성인 신경퇴행성 질환을 진단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퇴행은커녕 파킨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음, 즉 전신마비로 이어지는 주요 증상들을 실제 내 눈앞에서 거꾸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잘 훈련된 관찰자가 아니라면 이제는 존 페퍼가 파킨슨병 환자인지 결코 알아차릴 수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왜 걸어야 하는지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자. 걷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페퍼의 걷기가 보여주는 치료의 위력은 그가 걷는 걸 중단할 때마다 완연하게 나타났다. 그는 5차례 항생제 치료를 받는 동안 걷는 것을 중단해야 했는데 그동안 없었던 어색한 동작이 그의 일상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탁자 위에 물건을 넘어뜨리고 어딘가에 부딪혔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다 흘렸고 다리를 끌고 절뚝거렸다. 급기야 말하는 능력도 빠르게 악화되어 알아들을 수 없었다. 피곤하면 목소리가 아주 약해졌고 수면 패턴은 불규칙해졌다. 걷기를 그만둔 지 6주도 안 되는 사이 그가 돌려놓은 신체 시계가 무색하게 병을 진단받았던 그 시절의 모든 증상들이 돌아왔다. 그럼 그는 정확히 6주간 다시 걷고 나서야 돌아온 증상들을 숨겨버릴 수 있었다. 결국 그의 개선이 보여준 신경가소적 기적은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리를 필요로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해서 걷는 운동은 뇌 건강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런 뇌 질환들의 강도 높은 걷기를 권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걷기는 과학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보자. 걷기는 워낙 자연스럽고 평범한 활동이라 고도의 신경가소적 기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신경가소적 개입 가운데 하나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걸으면 해마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뇌 부위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쥐를 실험실에 두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 애완동물처럼 자유롭게 거실을 돌아다니도록 했다. 그는 이렇게 키운 쥐가 실험실 우리에서 키운 쥐보다 문제 해결 테스트를 훨씬 더 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자유롭게 돌아다닌 이런 동물들의 뇌는 더 무거웠고 부피도 컸다. 이 실험은 2가지 엄청난 발견을 한 것이다. 첫째, 생쥐에게 공이나 튜브 같은 장난감을 풀어놓은 환경에 45일간 노출시키자 인지 자극이 해마의 신경세포들을 고스란히 보존했다. 둘째, 동물로 하여금 실제 달리기보다 빠르게 걷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끔 한 달 동안 쳇바퀴에 올려둔 결과 해마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무려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발전에 신경과학계는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빠르게 걷기로 뇌의 힘을 증가시키고 보존할 수 있다? 인지력과 신체 활동이 관계가 있다? 빠르게 걷기가 촉발하는 다른 신경가소적 과정이 또 있나? 정말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를 앓는 뇌가 이런 활동으로 치료될 수 있는가? 호주의 신경과학자 엠마 버루스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겪는 생쥐들을 연구한다. 이런 쥐들이 새로운 탐험의 기회가 많은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자라면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사실상 항정신성 의약품만큼이나 크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더 놀라운 건 오로지 자발적으로 달리는 운동만이 이 신경퇴행을 늦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요한 결론을 말한다. 강제로 달리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겨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텍사스 대학 신경과학 연구소의 제니퍼 틸러슨과 동료들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약물을 동물에게 투여한 다음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부터 매일 적절하게 빠른 강도로 걷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기저에게 도파민 체계가 악화되지 않고 보호된다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동물들은 화학물질을 투여받고 9일 동안 적절한 걷기 운동을 했고 하루 2번만 운동하면 움직이는 능력을 잃지 않고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효과는 운동을 중단하고 무려 19일째 되는 날까지 지속되었다. 그 무렵 뇌검사를 했는데 운동을 한 동물이 하지 않은 동물보다 도파민 생성 체계를 훨씬 더 잘 보존하고 있었다. 존 페퍼가 몸소 겪은 병이 진행되는 초기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동작이 보존된다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운동을 하면 뇌세포 사이에 실제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사람은 동물에 비해 학습에 훨씬 뛰어나기에 운동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면 학습에 힘입어 인지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학습과 운동은 최강의 조합이다. 중년에 뇌의 퇴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운동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운동은 퇴화 과정을 막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당신이 만약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 앞에서 보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시급하게 느껴야 한다. 앉아서 지내는 생활은 심장병뿐만 아니라 암, 당뇨,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중요한 위험 요소라는 연구가 수도 없는데 여기에 만병통치약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빠르게 걷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에는 걷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기 완벽한 해답을 주는 연구가 있다. 영국 카디프 대학 코크란 1차 의료 공중보건연구소가 발표한 것으로 연구진은 4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자 2235명을 추적해 5가지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치매, 심장병, 암,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카디프 연구진의 무려 30년간의 연구 결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5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인지력 저하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의 위험이 무려 6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 운동. 하루 최소 3km 걷기 또는 16km 자전거를 타는 운동. 2. 건강한 식단. 하루에 최소 야채와 과일을 3접시 이상 먹는 것. 3. 정상 체중. 체질량 지수 18에서 25 사이. 4. 낮은 알코올 섭취. 5. 금연. 과학계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료의 관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당시 이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다. 즉 알츠하이머 병은 주로 유전적 위험 요소로 발병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유전적 위험이 높더라도 운동 같은 보호적 기법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운동이 도대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2011년 메이오 클리닉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뉴스위크 선정 세계 1위 병원으로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치매와 운동의 연관성을 살펴본 총 1603건의 연구들을 모두 검토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모든 연구를 검토한 후 최고의 연구들만 선별했다. 그 결과 친척이 알츠하이머를 겪었더라도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2시간 반 이상만 하면 인지기능, 예컨대 기억력, 주의력, 처리 속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모두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커크 에릭슨 연구팀의 연구에선 1년 동안 빠르게 걷기를 주기적으로 한 사람은 앉아서 지내는 사람보다 해마 부위가 확연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 후 9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확장된 해마는 유지된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걸었을 때 호전된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이 치매를 무한히 늦출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현재 학계에서 가열차게 연구되고 있다. 현재 70세 이상의 15%가 치매 진단을 받으며 85세가 되면 이 비율은 급속히 늘어난다. 그런데 분명 치매 없이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수명이 늘어난 덕분에 이제서야 90세가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이 실시한 90대 이상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0 플러스 연구를 보면 대다수가 치매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 대다수가 치매 없이 90세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하루, 내일, 일주일, 한 달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가서 걸어라. 걸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최대한 좋은 자극을 얻어라. 그게 바로 학습인 것이다. 다른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 이런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다면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가 젊게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별다른 노력 없이 고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기꺼이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뇌과학자이자 도쿄 공업대학에서 뇌 안의 물질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 박사죠. 니시다케 유키의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공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나, 이걸 알아내고자 하고요. 그래서 성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뇌를 만드는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특히나 더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 마트 계산대에 늘어선 줄 앞에 고함 소리가 들려오네요. 왜 비닐봉지 하나에 돈을 내라는 거야?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습니다. 점장까지 뛰어나와서 열심히 설명하지만 결국 돈을 집어 던지고 아 됐어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가게를 나가는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죠. 기억은 불분명해지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감정적이고요.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히 젊은 시절엔 좀 달랐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뇌의 노화 때문에 이런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뇌의 노화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도 정반대인 사람이 있죠. 70대 아니 80대 90대가 되어도 거침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도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을 독려하고 헤아리고 젊고 활기차게, 어쩜 사람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긍정적이며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젊었을 때 가꾼 부와 사회적 위상도 잘 유지하죠.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슈퍼 에이저, 즉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이나 치는 인생을 살게 될지 혹은 그 반대로 살게 될지는 뇌의 노화에 달려 있어요. 싱싱한 뇌를 유지할수록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에 가까워집니다. 왜? 결국 모든 일은 뇌의 작용이니까요. 그리고 이 싱싱한 뇌는 아주 작은 습관들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쌓는 그 습관 하나가 중요해요. 거기서 방향이 아주 살짝만 틀어져도 당장은 작아 보이는 틈이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거대하게 갈라져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거든요. 네,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요. 뇌의 노화가 고령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자, 저자가 제공하는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뇌의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은 18세에 정점에 이르고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22세,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은 32세, 집중력은 43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은 48세의 정점에 오르고요. 어휘력은 무려 67세의 정점에 오르는 거죠. 뇌의 특정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가 각기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뇌를 싱싱하게 가꿔야 하는지 명분이 생겨요. 자, 가장 먼저 정보 처리 능력을 볼까요? 정보 처리 능력은 18세, 몸과 마음이 가장 젊은 그 시절에 맞춰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관련된 직업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리하는 데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회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이름이나 얼굴을 외우는 건 뇌의 단기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단기 기억은 다시 언어 단기 기억과 시각 단기 기억으로 나뉘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22세의 정점을 찍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이게 바로 언어 단기 기억에 해당돼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외우는 것도 언어 단기 기억이죠. 20대에 이렇게 정점을 찍는 이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엔 전화번호를 쉽게 외웠는데 지금은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스스로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단지 22세 정점을 찍는 언어 단기 기억 영역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뿐이니까요. 대신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시각 단기 기억은 32세로 대변되는 30대 초반에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이런 말들을 하시죠. 이젠 멤버 수가 너무 많은 아이돌 그룹은 얼굴을 하나도 못 외우겠어. 이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요,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이와 함께 반드시 능력이 쇠퇴하는 지능을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는 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뇌를 관리해야 해요. 뇌를 관리만 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지능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쇠퇴하는 지능 쿨하게 보내주고요, 결정성 지능, 이걸 끌어올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특히 이 표를 보면 50대 이후 60대의 사람의 어휘력이 정점을 찍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어휘력은요, 정점을 찍기 전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쓸수록 젊은 시절엔 흉내도 못 냈던 수준의 엄청난 작품이 돼서 내 인생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는 그 독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67세를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은 이때를 위해서라도 내 안에 정말 많은 경험과 글을 쌓아두셔야 하고요. 이미 지나신 분들도 이 결정성 지능만큼은 막 태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력만큼이나 중년 이후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결정성 지능이 또 있어요. 바로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표에서 보면 48세의 정점을 찍는다고 나와 있죠. 이 능력은 10대에는 정말 낮고요, 20대의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차츰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펑 하고 능력을 터뜨리는 거죠. 이런저런 이해관계에서의 상대의 기분, 입장을 유추하고 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뇌를 싱싱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점을 찍고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무례한 노인, 폭주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쇠퇴하면요, 공감은커녕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조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나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조직에 어울리기 힘들어지는 소위 고립되는 상황에 치닫죠.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뇌를 잘 관리하면 다 해결이 돼요.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상관이 없거든요. 관리 가능한 결정성 지능인 거죠. 자, 여러분, 어휘력과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 40대 이후, 50대 이후 인생을 잘 가꿔 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 능력들은 그야말로 뇌를 잘 관리해온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지점에서 왜 어휘력과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 중말년의 성공을 결정할까요? 성공에는 한 번의 전환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젊을 때는 내 개인기만으로도 성공을 하죠. 나 하나만 특출나고 뛰어난 것만으로도 알아서 몸값이 막 높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나를 서포트해주거나 내가 같이 가야 할 사람에게 그 무게를 분산해서 같이 이끌어가야 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또 어느 순간에는 주변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으로 내 성공을 유지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겠죠. 바로 이 시기에 말과 공감으로써 사람을 헤아리고 혹은 꿰뚫어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휘력과 사람을 헤아리는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요, 나는 너무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서 사람을 내버리지 하기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습니다.
내 개인기만으로 막 날아다니던 젊었을 때가 그리워지죠. 이젠 내 인생에 봄날은 없을 것만 같아집니다. 그런데 아니죠. 내가 이 뇌의 능력을 잘 관리하고 다루기만 한다면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또 한 번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인생의 내실을 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 이 전환점을 정말 잘 맞이하셔야 해요. 뇌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도대체 내 뇌가 지금 노화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고 신박하게 뇌의 노화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발로 서주세요. 몇 초 동안 한 발로 설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잽니다. 기준은 30초예요. 눈을 감고 3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뇌가 아직 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30초 미만인 사람은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한 발로 서기 시간과 뇌 나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평균 58초 정도면 뇌 나이는 30대 정도입니다. 32초 정도면 40대 수준의 뇌 나이고요. 23초 정도면 이제 뇌 나이는 50대, 9.4초는 60대, 4.5초는 70대, 2.9초면 뇌의 나이가 80대 수준인 겁니다. 이건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요,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평균치예요. 자, 여러분, 눈을 뜨고 한 발로 섰을 때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우리 평형 감각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각 피질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 피질을 완전히 차단하면,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신체 균형 감각으로만 서려고 하는 거죠. 진짜 신체 균형 감각, 이게 뇌의 나이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훈련할수록 단련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협응 운동이라 불리는 뇌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고요. 왜? 한 발로 서는 건 근력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균형을 잡는 건 사실 뇌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볼까요? 이제는요, 뇌를 위해서라도 다리를 꼬지 마세요.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우리가 지금 계속 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뇌를 늙게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꼬면 척추가 뒤틀리죠. 골격의 변형이 생기고요. 좌우 어느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제 뇌는 균형을 잡고자 조정을 막 해요. 이때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도전하고 신경 쓸 에너지가 점점 더 고갈되는 거예요. 즉, 발로 인해 뇌의 노화가 진행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하물며 이 균형을 잡는 능력은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균형 능력이 높은 사람, 즉 몸의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14년 뒤에도 자립생활 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알아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바른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 활기 넘치는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발서기로 뇌 노화를 체크해 보시고요, 자세를 바르게 고쳐보는 거죠. 이미 중간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미 테스트를 하셨거나 바른 자세로 고쳐 앉았거나 혹은 이동 중이니까 오늘 혼자 있을 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뇌가 젊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다면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좀 직접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요, 잘 해보겠다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뇌가 젊게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네, 욕망이 있는 사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덜 아프고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이 욕망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 욕망은 감퇴하기 쉬운 욕망과 감퇴하기 힘든 욕망으로 나뉩니다. 식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는 감퇴하기 쉬워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이 나이가 들면서 하향 직선을 그리니까요. 도파민이 줄면 식욕이 줄고, 따라서 식욕이 적은 고령자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높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실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어지고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뇌도 몸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자주 듣는 것, 자주 움직이는 몸, 아끼는 사람의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기쁜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태도.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잘 감퇴하지 않는 욕망도 있어요.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건 똑같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행복을 관장하는 옥시토신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증가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행복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문제는요, 도파민은 줄고 옥시토신은 늘어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좋은 걸 해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남을 위해 쓰는 시간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요, 나도 잃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잃지 않아야 뇌를 관리해야겠다는 마음도 드는 거니까요. 늘어나는 옥시토신의 분비는 즐겁게 받아들이시되 급격하게 감소하는 도파민에는 브레이크를 좀 걸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하고 내가 짜릿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줘서 급락하는 도파민을 끌어올려야죠. 이런 것들을 제발 하루 하나씩만 배치를 해서요, 해보십시오. 사실 매일매일이 거의 똑같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내 루틴, 그런 것들 잘 쌓으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 틈새 사이에 정말 단 20초라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앞서 눈을 감고 30초 한 발로 서서 뇌 나이를 체크해 본 것도 나를 위한 새로운 일이죠. 아, 그런 걸 왜 해? 난 관심 없어. 뭐 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시는 분들은 무기력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나를 위해 기꺼이 해보려는 그 의지가요,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젊고 싱싱한 뇌를 만들고요. 그 뇌가 바로 내 중년과 말년의 성공, 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젊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기념일을 챙긴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 근처 마트를 늘 가는 것처럼 오늘도 가는 건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예로 부부가 눈 감고 냄새만으로 이게 무슨 음식인지 맞추기를 한다거나,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놀이동산 유정의 집을 같이 가본다거나, 그러니까 안정을 넘어선 불안전 영역을 함께 체험할수록 좋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부부냐? 혼자서는 불안하고 이상하지만 둘이라면 괜찮은 것들이 꽤 많잖아요.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집에서 맨날 먹던 음식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그런 거 말고요. 평소에는 좀처럼 갈 일 없는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기념일을 챙긴다는 건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이에 비해 뇌가 유독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은 다른 길로 좀 가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제약을 두지 않는 사람일수록 뇌가 젊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뇌에 어떤 제약을 걸면요, 의욕 호르몬인 도파민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지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환경은 생각도 안 하고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뇌의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도요, 내가 나를 위해 새로운 거 하나라도 20초간 해보는 건 사실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로운 도전 딱 20초입니다. 평소 안 하던 정리, 화장실 청소도 있겠죠. 화분 물 주기도 있고요. 늘 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운동을 딱 20초 동안 해보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즉, 뇌가 젊어서 성공하기 쉬운 사람은요, 자기가 잘 닦아놓은 하루의 그 루틴들 그 사이사이에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작은 도전들을 군데군데 심어둔다고 해요. 직장인이시라면 회의에서 뭔가 다른 의견을 내보는 것, 이것도 작은 도전이죠. 이렇게 20초만으로도 뇌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안 그래도 인지 기능이 낮은데 6년이 지나면 그 인지 기능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좀 더 신선하게 쓰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요, 6년이 지나도 뇌의 인지 기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사람과도 자주 만나라고 조언을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굳이 여러 명일 필요도 없고요, 단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나의 새로운 도전을 지지하는 사람, 무엇보다 허심탄회하게 말이 정말 잘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 자극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담한 작은 식당에 자주 가는 사람의 뇌가 오히려 더 젊다. 왜냐하면 작은 곳에서 나누는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대화는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위 아무 대화라고 하거든요. 이 아무 대화가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자주 보는 사람, 내 습관, 내가 읽은 것들로 하여금 뇌에 자극을 줘서 내 욕망의 저하를 막는 것. 이렇게 유지되는 욕망은요, 뇌를 계속 싱싱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겠다고 갑자기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막 나열해서 나를 막 녹초로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 먼지 같은 도전을 하시는 거죠. 저자가 제시한 성공한 사람의 뇌에 대한 분석에서도요, 무리하지 않고 그저 즐긴 사람의 뇌가 성공형에 훨씬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겼다는 건요, 삶의 보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삶의 보람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크게 변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해요. 삶의 보람, 이건 뭐 이래야 한다 이런 기준 없잖아요. 다만 본인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남았습니다. 계획을 하는 것. 250명의 고령자를 10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망했을 때 뇌를 해부한 결과 내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삶의 보람을 느꼈다고 한 사람들의 뇌는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썼던 그 뇌가 다소 위축된 상태일지언정 인지 기능은 확실히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 기능은 정말 신기한 게요, 계획을 세울 때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를테면 여행을 간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을 발판 삼아 뭐든 열심히 하게 되고 기운이 막 나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 뇌의 전두 옆 모든 영역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살아간다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하루 20초의 새로운 도전, 혹은 어떤 목표, 이런 삶의 목표를 여러분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 게 젊은 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딱 20초만 투자해서요, 하루 더 젊어진 뇌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